오늘은 고재중하고 금광교 자, 페이지 4페이지다. 자, 감남권을 나가자. 자, 봐봐. 일단은 시를 한번 읽어봐. 뭐에 대한 내용인지 맞춰봐. 맞추면 제 시험 보는 사람은 제 시험 빼줄게. 오, 진짜요? 이야. 다음 거 지워봐. 그걸 보고 있냐? 그거 제가 알겠어. 말해봐. 뭐지 그 붉은 감이 익어가듯이 이 서러움이 익어가는 그걸 노래하고 있대요. 주제가 없는데 어때? 너 기회 봐봐.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그거 알 수 있어요. 이시가 주제가 뭐냐? 주제, 오케이, 주제. 내가 해도 되는 거야?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대화. 응? 그 왜 이러지 못했는데? 자요. 너는 네가 맞추면 얘네 기회를 없애버려. 이거한테 감나무의 모습을 통해 얻게 되는데 성수. 아니 그거 그대로 믿지 말고 자 왜 그런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너희 셋 자 다인이랑 승현이 중에 이거 무슨 상황이야? 몰라? 자 땡. 자 봐봐. 안 돼. 자 일단은 내용 한번 봐. 화자 표면에 나와. 위에 거 이거 소리. 야 화자 표면에 나와? 아, 그런데 아니요. 안 나와? 맞다. 잠깐만. 필수. 오늘 그게 와. 이거 지난번에 그거랑 헷갈렸다. 그 박재상 한이야. 얘가 하는 거잖아요. 감나무 그느라는 애가 그게 아니구나. 한이 그거지. 감나무가 이게 뻗어가가지고 죽은 사람, 사랑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 제 말 맞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는데 너? 컵. 야 봐봐 화자 설명이 안 나오지? 뭐 바라보고 있어?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지. 감나무. 성자 있어? 없지. 뭐야? 이미지 상황 묘사이지. 화자가 표면에 늘어난다는 건 단위나 그 1인칭 대명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 청자가 표면에 들어오는 건 2인칭 대명사가 나오거나 2인칭 호칭 없으면 도노법으로 불러야 되는 거지. 근데 둘 다 표면에 안 나오지. 화자 뭐 나라던가 뭐 나를 호칭하는 거 안 나오고 너라던가 2인칭 호칭하거나 도노법 안 나오지. 그래서 어때? 이거는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이야. 근데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보면 일단 감나무 그늘 아래라고 하는데 감나무가 있고 이 감나무를 한번 보자. 자,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정서 나타내는 시어 있어? 봐봐.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 어디 있니? 현서야? 사랑이 끝났기로서는 그리고 그리움 사라지려 하는 그리움이 있는 거지. 그러다가 뒤로 가봐. 뭐가 있어? 서로. 그치. 그리움, 기다림, 서로. 그 다음에 뭐야? 뭐가 돼? 눈부시지 않으랴, 화나지 않으랴, 이렇게까지. 그럼 정서는 기본적으로 어때? 사랑이 끝났지. 사랑의 끝에서 뭐가 나와? 거기 보면은 그리움이 나오고. 그리움에서 뭘로 가는 거야? 기다림으로 가는 거지. 물론 이게 서러움이 중간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움, 서러움 같은 거는 이제 사랑의 끝에 나오는 거고 이게 기다림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야? 성숙이라는 거지. 성숙. 자, 그래서 이제 이 감나무에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보자.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것이 어찌 바람뿐이랴. 서리법이 바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서리법이 여기 계속 반복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게 하는 것이 어디 햇살뿐이랴. 자, 감나무는 바람과 햇살의 영향을 받지.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다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봐, 청설모가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륵 타고 내려오네. 딱따구리와 청설모도 여기에 영향을 주지. 얘네들은 전부 감나무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야. 자, 그럼 감나무가 뭘까? 여기 보면은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자, 그러면은 뭐야? 아까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바람뿐이냐 했는데 사랑이 끝났는데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사랑이 끝난 내면에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면에 영향을 주는 얘네들은 뭐야? 어떤 이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재들인 거지. 내적 동요를 일으키는 소재들. 감나무에 얘네들의 영향이 주듯이 사랑이 끝난 나의 내면에는 뭐가 영향을 줘? 거기 보자. 그리움이지.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종이 장대비 맞아보게 라고 하지.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내면에 뭐가 있어? 그리움이 있는데 이 그리움을 유발하는 애들이 이런 거지. 이 내면에 그리움이 있는데 이 그리움을 유발하는 것들이 얘네들이 라고 보시면. 자, 근데 흰 구름이랑 장대비를 맞아보고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을 낸 것이랴마는 감나무 그늘을 형상해 놓고 그래 밤이면 잠기척여 산 우는 소리와 새벽에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러면 뭐야? 흰 구름, 장대비, 그 다음에 산이 우는 소리, 그 다음에 계곡 물소리가 있지. 이 그리움에 다시 영향을 줘가지고 뭘로 가게 하는 거야? 기다림으로 가게 하는 요소들은 여기 보면은 흰 구름, 장대비, 산이 우는 소리, 계곡 물소리. 자, 이러면 어떻게 돼? 이제 기다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때? 그 기다림의 날로 익어서 서러움까지 익어서 뭐가 돼? 마침내 평형 등불을 밝게 것이니 이 감나무의 감이 익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이 감나무의 감이 익어가지고 익은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뭐야? 내적 성숙과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감나무는 자신의 내면이고 바람의 새 딱따구리 청설모는 그리움을 유발하는 동기들을 비유한 거라면은 그 그리움이 기다림으로 바뀌어가지고 익어가면 뭐야? 내적 성숙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야? 성숙을 유발하는 요소들이지. 그러니까 이 감나무의 감이 익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내적 성숙의 과정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주제는 감나무의 감이 익어가는 과정을 통한 내적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화자의 내면이 성숙해가는 거. 자, 그래서 뭐라 그래? 저 푸르른 감들이 마침내 형형의 등불을 밝힐 것이면 세상은 어찌 화나지 않으랴, 어찌 부시지 않으랴. 이건 어때? 긍정적인 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내적 성숙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이 이거 있지 않다가 저는 그리움에 상하는 거지. 그러다가 기다림, 어떤 내면적인 성숙을 통해 가지고 그리워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는 상황을 내적 성숙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도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9페이지 들길에서 말로. 외워도 되지? 오늘도 이거 책 통째로 아니, 별봐. 희미한 햇살라는 얘기니까. 원래는 다 알아보고 싶은데
과제를 너무 버거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줄여줬어. 어저께 김시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시간 이상 하고 갔는데 누구요? 쟤너 봐서 알잖아. 지금 호연이랑 같은 반에 여기 있던 아, 검은색. 어. 아, 그 안에 오면 그 정도 걸려. 잡았네. 12시간? 12시간? 몇 시 반에 갔어? 10시 와서 12시간에 갔다고? 자, 화자 봐봐. 자, 9페이지에 들길에서 마을을 보자. 자, 거기는 화자 나오니? 다이나, 거기에 1인칭 대명사 나와. 나오지. 6번째 줄에 나의 꿈 그러지. 나가 나와. 청자는 2인칭 대명사 나오니 승현아? 2인칭 대명사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안 나오지. 자, 그러면 이거 뭐야? 그렇게 보겠지. 혼잣말 하는 거야. 모형 났다가 오면 대상 뭐니 이거? 들길? 저녁 들판 풍성. 뭐 들길이긴 한데 들길에 서서 저녁 들판 풍경을 바라보고 있지. 그래서 나는 들길에 서 있는 나지. 자, 근데 경서 나타내는 시어 있어, 현서야? 뒷페이지도 있다. 진짜 봐봐. 뿌듯함. 그치, 뒤에 뿌듯함 나오고, 그 다음에 서러움. 서러움, 그리고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 재주와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어때? 긍정적 인식 같은 것들이 나오고 푸르게 밝히니.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떤 자연 저녁 들판에서 느끼는 감동 같은 거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해? 감, 느낌이, 동, 움직이다. 느낌이 있다가 뭐야, 결국에? 감동이지. 우리 슬퍼도 감동받았다, 기뻐도 감동받았다. 뭐 감동이란 표현은 사실 이제 느낌이,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주제는 저녁 들판에서 느낀 감동이지. 근데 어떤 구체적 감동을 받았는지 한번 보면 되는 거지. 봐봐. 해걸음, 들길에 선다, 저녁이지. 해걸음은 시간적 배경, 들길은 공간적 배경. 귀염귀염 산 그림자가 내려오고. 무슨 법이야? 사료법이지. 의법은 아니지. 사람이 아닌 것도 귀염귀염 내려올 수 있으니까. 길석은 길옆이지. 길옆에 망초꽃들이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벽돌으로 올라가 소정방울로 맺힌다. 자,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은 뭐에 대한 은유야?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이 벽돌으로 올라가 맺히면은 뭐겠어? 이슬이겠지, 이슬.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쏙쏙 새는 저녁의 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벼들은 쏙쭉쭉 자란다. 쭉쭉쭉 음성강진어 썼지. 의성어. 생동감이 나타나지, 생동감.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거 쓰면은 주로 뭐가 나타나? 생동감이 나타나지. 허투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뭐야? 새의 울음소리도 허투르지 않아서 그걸 들으면 벼들이 쭉쭉 자란대.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느끼는 거지. 이때쯤 도랑물을 사회 싣는 노인, 그 한 생의 백발은 나의 꿈. 자, 처음에는 뭐부터 말하라? 들길에서. 그 다음에 산, 망초꽃. 자,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면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장 경계지. 자연물들을 쭉 열거를 하지. 그 다음에 뭐가? 쏙독새, 벼. 그 다음에 노인. 노인은 근데 뭐야 여기에서? 화자의 동일시 대상이지. 내가 본받고 싶은 동일시라기보다 뭐야? 화자의 동경의 대상이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 그렇게 늙고 싶은 게 나의 꿈이라는 거지. 그가 문득 서천으로 노인이 시선을 옮기면 나도 어때? 서쪽 하늘로 시선을 옮기지. 서천으로 옮기니까 거기에 불새, 이제 석양이 불새들의 신이 내일도 쨍쨍하겠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그리고 도랑물 소리. 이건 약간 소리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바라보는 대상일 수도 있지. 자,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주로 자연이잖아. 자연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인간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지. 어떻게 바뀌어? 대숲 둘러친 마을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마을이 대비돼가지고 마을이 구경인 건 아니지. 저녁 들판에서 느낀 긍정적인 인식은 여기에서부터 뭘로도 이어져? 마을로도 이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러친 마을 쪽으로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는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 오롯한 기도가, 이거 뭐야? 이 우리 민족의 전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지. 이 마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거기 반포보다 환하다. 그래도 반포 사태나 반포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서 문득 반포인지 들이 넓어진다. 다시 뭘로 가? 여기에서 들로 가지. 다시 자연으로 가는 거야.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 이거 어때? 역설적이지? 보이지 않는 지평선이래. 듣는다. 그걸 또 듣는데 뭐야? 시각에 청각하지. 시각에 청각하. 뿌듯하다. 긍정적 인식이지. 감동.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쑥국색으로까지 불러내니 참 난 모르겠다. 앞방울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 뭐야? 뭐에 무슨 화? 김명아, 공감과 뭐에 무슨 화? 서러움은 감각 없지. 추상적 가점이니까. 그러면 우는은 뭐야? 청각 내지는 시각 둘 다 되는데 보통 청각이라고 치면 왜 강물이 운다라는 건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물소리가 이렇게 음음으로 들리는 거니까 의인화시켰고 청각이야. 그걸 뭘로 바꿨어? 촉각으로 바꿨지. 청각의 촉각화. 청각의 촉각화. 강물이 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건 뭐야? 강물의 소리를 듣는 거지 강물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 자, 하지만 이제 하루 여미는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탑백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금방금 개밥바라기 별보다 고즈넉하겠다. 개밥바라기 별은 금성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어디로 가? 그래서 지평선 수국새. 수국새,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 강물, 그리고 다시 노인으로 가지. 강물에서 다시 노인으로 가지. 자, 그래서 노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공감하고 싶은 거지. 그거야말로 방금 뜬 개밥바라기를 여기서 다시 빠져나오지. 음성.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묘하다. 자, 이러고선 다시 뭐에 대해서 얘기해?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길은 여기서 뭐야? 어떤 인생을 나타내는 거지. 실질적인 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듯한 인생학교.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스스로 길이고 인생이라는 거지. 서늘하고 뜨겁고 교묘하다.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이건 무슨 뜻이야?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다라는 거는 자연보다는 인간이 좀 더 아직까지 좋다라는 거지. 좋지만 그 어떤 길인데 즉 자연을 사랑하는 길이나 인간에 함께하는 길이나 어떤 길인데 노래가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의 푸르게 발길이 뭐야 희망에서 감동과 희망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뭐에서 감동받고 뭐에서 희망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쭉 본 다음에 아 저 노인처럼 나는 살고 싶어 그러면서 그 자연 풍경에서 뭘 보는 거야? 희망을 보는 그런 내용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면 희망 느껴? 감동 느껴? 나도 안 느껴. 근데 이렇게 느낀대 이 사람. 자 고재종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보면은 주로 고재종은 어떤 자연 친화 그리고 어떤 성찰 이런 게 이제 주로 메인을 이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울 김광규는 산업화 비판, 성찰 이게 주를 이뤄. 대부분의 시는 성찰이 메인을 가져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왜? 사실 우리가 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인간에 대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백석의 국수 같은 것도 국수에 대해 쓴 게 아니잖아. 인간에 대해서 쓴 거지. 이것도 자연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쓴 거지. 됐니? 모르겠는 거? 그러나 써봐도 돼. 자 다음 자 면면함에 대하여 14페이지. 자, 자연 친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농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농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자, 그래서 보면은 화자 표면에 나오니? 면면함에 대하여 유명한 화자 나와. 표면에 안 나오는 거 같지? 청자 있어? 너지, 너. 자, 화자는 표면에 안 나오고 청자만 있으면 어때? 왜 12전달 위주이지?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거기 보면은 느티나무라고 표현을 했지. 사실 느티나무라고 얘기하지만 느티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겠지. 뭔가 인간과 관련된 뭔가를 얘기할 거야. 그럼 느티나무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화자는 느티나무를 바라보는 이고 정서 나타내는 시어 승현아 뭐뭐 있어? 일단 울음이라는 표현 나오지. 울음. 그리고 흐느낌 이런 거 나오지. 울음, 흐느낌. 근데 뒤에 가면 뭐 나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초록의 광희를 뿜어내고 이제 나무를 쳐다보며 북소리가 울리고 사실은 이거는 직접적인 정서 표현은 아니지만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 예를 들면 이제 북소리 등이 희망을 나타내. 푸른색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어떤 느티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푸르는 울음소리라는 거지. 지금은 시련이지만, 지금 이 시련에 당하지만 나중에 뭘로 바뀔 거라는 거야? 희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푸르는 울음소리라고 표현한 거지. 자, 보자. 너 들어보니 저 동구 밖, 동네 입구 밖에 느티나무에 푸르는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사풍, 겨울바람이 되게 치고 우등지, 깨끗해까지 위에 별 하나 달지 못하던 이 느티나무는 모두 없어? 별을 못 달았다는 거는 별은 상징적으로 뭘 나타내? 이상을 나타내니까 이상이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야. 이상이나 꿈조차 볼 수 없었던 암울한 상황에서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그만했던 푸르르는 소리. 자, 이 시련을 더욱
실현스럽게 하는 게 뭐야? 겨울이 실현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자, 또 너 들어봤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 자, 느티나무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때?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라고 표현해서 이거는 뭐야? 농촌 마을. 왜?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하면서 농촌을 몰락시킬 수밖에 없었지. 왜 그래? 왜 그렇다고 했어? 왜 그러니? 산업화를 하면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찍어내야 돼. 그리고 해외에다 갖다 팔거나 국내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이 싸야 되잖아. 공장에서 생산할 때 가격을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건비를 줄여야 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먹는 것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먹는 거야. 그럼 어때? 농촌에다 계속 지원 주는데 지원 주면서도 어때? 그 식물값, 농산물 값을 계속 낮게 책정을 해야 되지. 그다음에 돈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빚을 주지 보통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농촌이 몰락하게 된 계기인 거야. 일제강 점기 때도 일본이 산업화기를 우리한테 수차를 한 거지, 농촌에서. 그래서 농산물을 싸게 만들려다 보니까 농촌 마을이 몰락하게 되고, 이 몰락하는 농촌 마을에 거기 보면은 어때? 뭐라고 표현해?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라고 표현한 거지.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고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질며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울리던 소리. 느티나무의 시련은 농촌 마을의 시련과 같은 거지. 근데 거기에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도 있다라고 해서 푸르른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에 내어주고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기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이 겨울에서 뭘로 가? 봄으로 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희망이 되는 거지. 앞들에서 모래에다가 모내기 하다가 허리를 펴는 사람들 왜 저나무 한 번씩 쳐다보겠니? 왜? 푸르름은 희망의 색이니까. 느티나무에 그 잎이 자란 걸 보면서 저 희망이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또 어디선가 북소리, 청각적인 이미지 왜 둥둥둥 울려나겠니? 둥둥둥 이거 뭐야? 희망의 소리지.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희망을 나타내는. 그러면 이 주제는 뭐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즉 뭐야? 우리가 느티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느티나무가 겨울이 지나서 봄 되면은 그 파란 싹이 자라듯이 사람도 어때? 시련을 견디고 희망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대부분 다 말하고 있는 건 사람의 얘기인 거야, 결국엔. 됐니? 자, 다음 19페이지가 뭐냐? 19페이지 세한도. 자, 태안도는 사실 이거 보기 전에 저기서부터 한번 어디냐면은 24페이지에 보면은 초딩이 그린 것 같은 그림 하나 있어. 효사 김병희의 세한도.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자고. 근데 이게 희대의 명작이라고 평가를 받지. 왜? 효사 김병희는 글씨체로 되게 유명하지. 효사체.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래? 제자가 국경에 사진으로 갔다가 이제 귀한 책을 가져다 준 거를 고마해서 제자한테 그려준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가져가가지고 제자가 다시 국경에 사진으로 간 다음에 거기 청나라 유명한 그 문예가들한테 다 사인이랑 평가를 받았어.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해진 거야. 사실 안 보고도 모르겠지. 그냥 봐봐. 그림 자체 보면. 뭐 새집 같은 것도 아니고 비율도 안 맞는 이런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그리면 끝이잖아. 이게 세안도인데 자 이걸 보면서 이거에서 모티프를 얻었지. 뭐야? 창작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 사람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이게 농촌의 마을을 간 그래서 이건 농촌 현실을 상징해. 이 소나무는 뭐야? 청솔. 여기 옆에 있는 소나무는 그 속에서 어떤 살아가는 농민을 상징하면서 또 뭐를 의미하게 돼? 풀을 청이니까 농촌의 희망을 상징한다라고 봐.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면면함에 대하여랑 되게 비슷해. 농촌 현실에 대한 언급이.
희망을 보는. 화자는 표면에 나오진 않아. 아, 나오나? 나오지. 제일 끝에 나가 나오지. 성자가 없으니까 독백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끝에만 나오니까 독백체이긴 한데 제일 끝부분만 독백체 느낌이고 나머지는 그 이미지 상용교사 위주의 느낌이 되게 강해. 바라보는 대상은 일단은 마을회관역 청솔인데, 마을회관은 농촌 현실을 나타내고 청솔은 농민을 나타내지. 농민에 대한 어떤 동일시 대상이야. 자, 정서 나타내는 표현 뭐뭐 있니? 승현아, 뒤에. 갈라진 아픔 나오지. 그 다음에 또 어때? 노엽게 운다. 아픔과 노여움은 뭐야? 농촌 현실에 대한 거지. 농촌 현실이 안 좋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 다음 페이지에 가면 서러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뭘로 바뀌어? 꼭두선입인. 희망의 노예는 아니지만 꼭두선입인. 희망을 나타내는 시어들로 바뀌지. 희망은 푸른색이라던가, 꼭두선입인. 꼭두선이는 이제 붉은색 식물이야.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주로 희망을 나타내는 거지. 아침 햇빛과 어떤 푸른빛.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농촌의 힘겨운 현실 속에서의 극복의식, 내지는 희망,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주제의식인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날로 기울어가는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기울어간다는 건 농촌 현실이 기울어간다는 거지. 힘들어진다는 거야. 청소란 골과 꿋꿋이 서 있다. 청소는 뭐야? 농민이지. 농민은 여기서 뭐를 해? 어떤 시련에 저항하는, 시련을 이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를 이제 청소로 표현한 거지.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에 새양기까지 깨우던 회관역. 옛날에 농촌이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그 둥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무슨 뜻이야? 농촌의 현실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지. 그 회관 들창 걷어내는 대바람, 겨울바람 때마다 청소는 또 한바탕 노엽게 온다. 이제 현실에 대한 그 노여움이지. 거기에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건 뭐야? 노래 가사야.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내니마라는 그 노래가 있지. 그거를 부르는 이장과 함께, 이장은 그러면 뭐야? 이 청솔과 동일시되는 혹은 공감하는 대상이지. 어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노래나 부르는 거지. 자, 그래서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이제 생산도 힘들고 새마을운동해서 농촌 개혁운동도 다 끝나버린 시골에, 그러나부터 뭐야? 시상 전환이지. 보통 우리가 역접의 접속보다, 우리말은 접속사 없지, 역접의 접속 부사가 있지.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시에서 시의 흐름이 바뀌는 시상 전환이 일어나죠. 자, 그러나 저기 난장이라는 건 뭐야? 우리 시장이 막 어지럽게 열린 건 난장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개판이 된 이런 뜻이지.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그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 무슨 뜻이야? 청소를, 푸른색을 바라보니까 이 농민이면서 청소는 극복 의지를 나타내지. 그래서 극복 의지를 떠올리는 농민들을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 겨울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어 푸른 시절을 풀어내는 청소를 보아라. 자, 자꾸 여기서 독백체이지만 뭐라 그래? 명령형을 하지. 명령형을 쓰면은 어때? 말을 거는 어투이면서, 말을 거는 어투기. 독백체의 수이 지금 말을 거는 어투기. 그리고 의지가 나타나. 명령형 쓰면. 성명이나 명령형 쓰면.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무슨 뜻이야? 나는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건 아니지. 희망만 믿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까마귀와 까치도 얼어죽는 이 아침, 이 시련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저 동력에서는 꼭두선이빛은 뭐야? 아까 푸른색이 희망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뭐야? 꼭두선이빛, 붉은색이 또 희망이지. 아침에 햇빛이 떠오르는 빛깔, 꼭두선이빛이 떠오른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 농촌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거를 얘기한 시지. 아까랑 똑같지? 변변하면 돼요, 여서랑. 자, 됐니? 자, 33페이지. 화자는 거기 보면은 나가 나오고 너도 나오지. 대화체야. 근데 사실 나는 수선화를 바라보는 이고 너는 수선화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의인화돼 있지. 의인화돼 있으면 어때? 친근감이 나타나고. 원래는 그래서 나와 너가 나오니까 대화체인데 사실 독백체에 가깝지. 수선화한테 말해보니까 혼잣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라보는 대상은 수선화인데 수선화의 모습 중에서 뭐야? 개화 순간을 나타내고 이 개화 순간을 보면서 뭐라 그래? 거기에 보면은 높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야? 여기서 느끼는 감동과 그 다음에 성숙, 성찰,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이런 내용인 거지. 그래서 주제는 수선화의 개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지. 수선화가 이렇게 꽃이 몽월이져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퐁 터지지.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대한 어떤 긴장감 그리고 그게 터지는 순간을 보면서 느끼는 경이로운 감동 같은 걸 느끼는 걸 표현한 시야.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뜨락 전체가 문득 이 서늘한 긴장에 놓인다. 이건 뭐야? 이제 꽃이 피기 개화 직전의 상황인 거지. 너라고 했으니까 대상을 의인화시키면서 친근감 나타내고 아직 맵찬 바람이 하르르 먹고 거기 잠깐 시간이 정지한다. 왜 시간이 정지한다? 우리 어떤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하기 위해서지. 이제 터지기 직전, 개화하기 직전에 저토록 화려한 줄기 사이로 저토록 환한 꽃을 밀어올리다니 영탄적 어조지. 뭐다니 하면서 감탄하니까 영탄적 어조, 영탄법이 나와. 거기 문득 내가 오롯함으로 세상 하나가 엄정해지는 시간. 그 개화를 기다리면서 뭐라 그래? 엄정해진대. 뭔가 바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 꽃이 피는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내 마음이 되게 올고다지고 바라지는 것 같대. 그래? 꽃 피는 거 보면?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고서 이제 꽃이 폈지. 4년까지는 꽃이 피기 기다리는 거고, 이제 개화가 된 거예요, 5년에. 그래서 꽃이 퐁 하고 퍼지는 거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야? 내 서늘한 기운을 느꼈대. 그 개화를 보면서 느낀 죄로 나는 조금 더 높아야겠다. 이건 뭐야?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좀 더 뭐야? 이제 성숙해져야 되겠다. 내지는 뭔가 감동을 느낀 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해되니? 괜찮지? 다음으로 가보자. 첫사람 패스. 했지? 그리고 37페이지 첫사람은 은 46페이지 초록바람의 전원. 자, 화자 있는 화자 표면에 들어가 안 나오지. 청자도 없어. 이미지 상황에서 이것이야. 화자는 본 풍경을 바라보는 이지. 청자 따로 표면에 안 드러나니까 이미지 상황에서 이것이야. 바라보는 대상은 본 풍경인데 이 본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의인화 시켜가지고 의인화를 통한 친근감, 생동감을 주지. 어떤 식으로? 잘 봐봐. 처음에는 뭐를 바라보고 있어? 초록바람이 있지.
초록바람 자체는 일단은 이게 뭐야? 뭐의 무슨 마야? 바람은 뭘로 느낄 수 있어? 근데 봄바람이 청각으로 휘잉휘잉 부는 건 아니냐? 그럼 뭐야? 촉각에 무슨 마? 시각하지. 초록바람이 청솔, 푸른 소나무로 갔다가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뭐로 가? 미루나무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거기면은 또 보면 보리밭으로 가서 보리밭에 있는 여인한테 갔다가 정자나무로 가는 이 과정들을 쭉쭉쭉 표현한 거지. 자, 근데 이 초록바람은 다 어떻게 돼? 의인화지. 사람처럼 표현했어. 자, 봐봐. 뒷동산에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래. 청솔한테 불던 바람을 빗질해준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화됐지. 무어라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서 거기에 미루나무에게 또 말을 전달해주니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며 강물에 짤랑짤랑 구슬아 이슬을 쏟아내고 보니까 미루나무에서 이슬 맺혔던 게 떨어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마치 이제 서로 말을 전해주는 것 같은 거지. 초록바람이 말을 이 나무 저 나무 전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쏟아냈다고 하자라는 건 뭐야? 가정해보자라는 거지. 그 의중을 알아챈 바람이 이제 그 누구보다 앞들의 보리밭에서 물결 치듯 김을 매다 이마에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그 여인한테 또 말을 전한 것 같아 바람이. 여인이 또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본 눈앞 가득히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이제 소식을 전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뭔가 서로 막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 뭐야? 봄 전체에 생동감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뭐라고 생각해보자라는 건 뭐야? 그게 아니라도 그렇게 상상해보자라는 거지. 이렇게 상상해보자. 왜? 이렇게 상상해보면 봄의 느낌이 좀 더 잘 살아나지. 뭔가 이게 생동감이 있어서 막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어때? 이연해보면 아무리면 어떤가?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보기에 이런 느낌이 들어. 얘네가 말을 나누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때? 봄인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런 뜻이지. 봐봐. 아무래도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지쳐가는 5월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몸통 다 씻는 날에. 무슨 뜻이야? 이렇게 아름다운데 걔네가 말에 거는 거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라는 뜻이지. 내가 보기엔 이렇게 보이지만 니네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얼마나 아름답니? 라는 뜻이지. 그러면 뭐야? 봄 풍경에 대한 생동감을 나타낸 거지. 정서는 여기에서 느끼는 생동감이고 주제는 봄 풍경에 대한 생동감이겠지. 됐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제종이고, 그 다음에 금광교인데, 금광교는 주로 어때? 산업화에 대한 반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시야. 그거를 감안하고서 보면 되지. 그러면 좀 쉽겠지, 이 사람은. 자, 화자 나오니? 우리 시 한번 보자. 4월에 가로수래. 4월은 봄이지. 봄의 가로수인데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성장 표면이 안 나오면 이미지 상황묘사하고 이것이지.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는데 가로수를 바라보고 있지. 성자도 따로 표면에 나오지 않지. 이미지 상황묘사의 것이야. 자, 바라보는 대상은 가로, 거기 보면 수양버들 나오지. 자, 근데 보자. 머리는 이미 오래전에 잘렸대.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잘렸고,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봄바람에도 움직일 수 없고 토로소처럼 몸통만 남아있대. 이 수양버들은 지금 몸통만 남아있지. 뭐를 당했어?
전질에 당했잖아. 전질하는 거는 이제 가지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어때? 이거는 억압, 탄압 같은 걸 나타내지. 그럼 여기에 외적 관점 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건 뭐 독재 정권의 탄압이고 요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뭐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시험은 없으니까 그냥 뭐 탄압받는 느티나무의 모습 정도? 아니 느티나무가 아니라 버드나무의 모습 정도로 볼 수 있겠지. 토르소처럼 숨만 남아 숨 막히게 답답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타나? 정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지. 부정적 현실. 여기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나중에 극복 의지로 바뀌는 거지.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자, 그래서 라일락 향기 짙어지면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이거는 뭐야? 예전에 가지가 있었던 많았던 시절이 떠올린다는 거지. 봄이 되면 늘어진 가지들 모두 잘린 채 줄지어 늘어서 있는 길가의 소양 것들 가로수들이지. 새잎조차 피어날 수 없어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어 몸통으로 입이 돋는다. 몸통으로 입이 돋는다는 게 뭐야? 극복 의지인 거지. 그래서 주제는 뭐야? 가로수의 생명력을 나타낸 건데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사실 외적 관점 주면 뭐일 수도 있어. 억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라고도 볼 수 있지. 됐니? 다음. 자, 54페이지 달팽이의 사랑. 화자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어디냐? 나 사연에 나오지 바둥거린 나 달팽이를 바라보고 있지. 화자는 나인데 달팽이를 바라보는 이. 성자는 따로 없지. 백회 바라보는 대상은 달팽이들을 바라보고 있지. 달팽이들은 뭐하고 있어? 사랑을 나누고 있지. 이거와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나의 상황을 서로 비교하면서 성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를 얻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 거. 근데 뭐 이 달팽이들의 사랑이 좀 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느려서. 느리고 진정한 사랑이래.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장독대 앞들, 이끼 낀 시멘트 바닥. 이제 이거는 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쩌면 사랑을 나누기 좀 척박한 환경일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데에서도 사랑을 나눈다는 거야. 달팽이 두 마리 얼굴 비비고 있다. 요란한 천둥번개 장대비 같은 빗줄기를 뚫고 여기까지 기어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이 사랑을 이루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지, 달팽이의 사랑이. 하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느려서 긍정적이다. 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려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야. 멀리서 그리움의 몸이다. 그들은 아마 뛰어왔을 것이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 달팽이의 이미지와 달팽이가 뛰어왔대. 들리지 않는 이름 서로 부르며 역설적 표현이지. 들리지 않는데 이름을 부른다고 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속도도 역설적 표현이지. 앞뒤가 안 맞잖아. 역설. 숨가쁘게 달려와 그들은 이제 몸을 맞대고 기나긴 사랑을 속삭인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이 달팽이들에 대한 긍정적 사랑을 부각을 했지. 오래 걸렸지만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고서 이거와 대비되는 나의 모습이 사연에 나타나지. 짤막한 사랑 담아 둘 한 칸,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10년을 바둥거린 나. 무슨 뜻이야? 달팽이는 되게 오랫동안 사랑했는데 나는 짤막한 사랑으로 집 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버둥거렸는데 인간의 어떤 사랑은 어때? 달팽이의 사랑에 비해서 얼마나 척박한가라는 거야. 인간들 사랑 같은 경우에는 어때?
빠르고 속성이지. 그러니까 척박하다는 거지. 나이 때부터 집을 가진 달팽이의 사람은 사실 인간이 나이 때부터 집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 집값도 비싼데. 어쨌거나 그렇대. 얼마나 멀고 긴 것일까. 근데 요즘 생각 같아서는 뭐 달팽이가 나이 때부터 집을 가졌다는 거는 좀 부러움의 대상이면서도 참 쉽게 살아가고 있네라는 느낌도 들지. 요즘에 그 집이 가진다는 느낌은 되게 집을 가진다는 느낌은 예전이랑 다르잖아.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집을 가진 달팽이 하면 느리고 진정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요즘 집을 가진 달팽이 하면 금수저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요새 느낌이 좀 안 살지. 집을 가진 달팽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도. 어쨌거나 주제는 달팽이를 통해 느낀 진정한 사랑의 이미지. 달팽이를 통해 깨달은 그렇지. 금강규는 느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래. 다음 대장간의 유혹. 이렇게 묶여 있지. 화자는 거기 보면 나지. 너와는 나야? 버스를 타고 가고 있지.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나지. 청자는 따로 없어. 도백치 고백체야. 바라보는 대사는 나를 바라보는 거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나는 뭐와 비슷하게 느껴져? 거기 보면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지. 플라스틱 물건은 뭐야? 산업화의 결과물이지. 대량 생산 산업화를 의미해. 이거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되고 싶어? 이거와 대비되는 내가 소망하는 대상. 거기 보면은 이제 무쇠날. 이거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지. 그리고 꼬부랑미. 이거는 가치 있는 물건이지. 이걸 만드는 공간이 어디야? 털본의 대공간. 이거와 대비되는 산업화의 공간은 뭐야? 거기 보면은 현대아파트. 이거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지. 그러면서 이거와 또 비슷한 게 맨 마지막에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가치 있는 물건처럼 살고 싶다. 대량 생산의 어떤 가치 없는 물건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서는 성찰과 반성, 비판 같은 게 나타나지. 그래서 주제의식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이지. 가치 없는 똥덩이 같은 삶, 플라스틱 물건 같은 삶을 거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소망하는 거지.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자. 제 손으로 만들어 쓰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사실 이 사람이 시를 쓸 때의 관점을 보면 플라스틱은 되게 가치 없는 싸구려 물건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지. 요즘은 사실 플라스틱으로 안 된 물건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핸드폰도 플라스틱 물건이니까 싸구려 가치 없는 물건은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본의 대장간에 찾아가고 싶다. 현대아파트는 여기서 이제 산업화의 공간이고, 산업화가 되면서 사라진 털본의 대장간,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던 공간이고, 풀무리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치오새로 나를 달고 나를 성숙하는 과정을 표현해 무릎 위에서 별이고 숫돌로 갈아서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꿔준다. 나는 뭐야? 플라스틱 물건이 아니라 무쇠낫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땀 흘려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 이것도 가치 있는 물건이지. 소나무 야로에 송진을 흘리며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그러니까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라는 뜻은 가치 있는 물건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라는 절에 해오소는 화장실에 쏟다는 표현이지 화장실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어리처럼 느껴질 때 내가 가치 없이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에 멈추고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무슨 뜻이야? 가치 있는 물건처럼 살고 싶다 라는 뜻이야. 이 새끼 괜찮니 다이나? 다음 이거 물어보자. 대추나무 66페이지. 대추나무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대추나무 같은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주제의식이 나오지. 자, 화자는 거기 보면은 표면에 나와? 안 나오지? 대추나무를 바라보는 이야 그냥. 화자는 대추나무를 바라보는 이. 성자 따로 없지. 또 이미지 상황에서 위주시야.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그거 뭐야? 대추나무. 대추나무를 바라보는 정서는 어때? 여기 보면은 이제 예찬이야, 예찬. 대추나무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예찬하는지, 그런 삶. 대추나무는 사실 어떤 삶인 거잖아. 대추나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시로 썼다는 건 대추나무 자체를 예찬하는 건 아니야. 대추나무와 같은 삶을 예찬하는 거지. 다 했어? 확실해? 알았어. 고생했어. 가. 좀 미심쩍지. 네. 자, 보자. 대추나무는 어때? 바위가 그럴 수 있을까? 설마 플라스틱이 그럴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뭔가 플라스틱에 대한 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나 봐. 플라스틱은 다 나쁜 거야, 보면은. 수많은 손과 수많은 팔 모두 높다랗게 지켜둔 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뭐야? 무욕. 대추나무는 욕심이 없어. 빈 마음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내 하늘을 향하여 꼼짝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뭐야? 이제 욕심이 없으면서 동시에 이제 돌변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인내하는 태도인 거지. 인내. 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겨울이 지쳐서 피해간 뒤 온 세상 새싹과 꽃망울들 다투어 울긋불긋 돋아날 때 봄에는 막 꽃이 피지. 근데 그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대추나무는 혼자 어때? 잎을 안 피고 있다가 나중에 꽃과 잎을 같이 펴. 대추나무는 원래. 그래가지고 초여름이 돼서 갑자기 생각난 윤나는 연록색 이파리들을 돋아내고 벌보다 작은 꽃들을 무수히 피어내고 앙증스러운 열매들을 가을에 빨갛게 익혀서 돌아가신 조상들 제사상에 올리고 늙어 병든 몸을 낫게 할 수 있을까? 헌신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뭔가 나무를 위해서 희생하는. 대추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뭐야? 사실은 대추나무 같은 삶에 대한, 즉 뭐야? 인내와 헌신의 삶에 대한 예찬인 거지. 대추나무가 정말 인내하고 헌신하는 나무에? 아, 이게 뭐야? 어떻게 하면 살 건 없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찬하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인간이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대추나무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됐니? 자, 다음 또 가보자. 자, 71페이지 묘기면 사실 읽어보면 아는데 한번 읽어봐. 그리고 설명해 줄게. 읽어봐. 뭔데? 자, 옛날 도연이가 살았어. 근데 죽어서 묘비를 남겼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시도 안 쓴 것 같아. 시도 안 읽었어. 소설도 안 읽었어. 근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대통령까지 올라갔어. 그러고 훌륭한 비석을 남겼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 허진명이 되게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그 도연이를 기리는 시를 써줬어. 거기다. 위대한 사람이다. 자, 그러고서는 이 세상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싹 다 사라졌는데 나중에 비석이 살아남았네? 그러면은 도연이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사람들이. 아니 사실 우리가 알게 뭐야 비석에 뭐 대단하다고 써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거지. 그렇잖아. 자 그거를 보고 있던 현서가 생각하는 거지. 나는 문학을 열심히 했는데 쓰레기 같은 세상은 못하고 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시야. 봐봐 정신적 가치가 전혀 없는 세상에 대한 불만. 이해돼? 봐봐 한 줄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이건 정신적 가치를 전혀 추구하지 않은 거지.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나는 사실 근데 시랑 소설 안 읽어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대. 자, 이처럼 훌륭한 비석 반어법이지. 정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뭐 이런 거를 나타내니까 반어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은 뭐야? 권력에 이제 종속된 문인이라는 거지. 원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잖아 문인들은.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문인이 그를 기르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전쟁이라고 무엇에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운 꿋꿋이 견디며 불로 만들었으니까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니 그러고 나면 어때? 이게 도연이는 되게 위대한 인물로 남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어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문인이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돈도 없는데 묘비라도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야?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인 거지. 정신적 가치가 경시는 가볍게 생각되는 거지. 경시되는 사회에 대한 비판. 듣지? 어렵지 않지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볼까? 상행하고 뭐라고 하냐? 희미한 옛사랑을 그린다가 그 다음에 상행하고 서울권, 영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4개 남았네. 너무 많이 나왔네요. 어떡하 보자. 한 방에. 하면 알았어. 자, 상행은 반어법이야. 말하는 게 전부 반대야. 상행이라는 이름 자체는 서울로 가는 기차 내지는 뭐 서울로 가는 도로라는 뜻이 있지. 서울로 가다야. 서울로 가는. 이 상행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야? 산업화를 의미한다고 봐. 산업화로 가는 사회에 대해서 산업화를 비판하고 싶은데 그걸 반어적으로 비꼬아서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다오는 하지 말아다오인 거고 이렇게 하지 말아다오는 그렇게 해다오야. 화자는 거기 보면은 나가 나오고 또 총재가 너가 나오는데 보면 대화체 느낌이 나지. 나는 기차를 타고 가는 이지. 상행열차. 그리고 너는 나의 거의 동일시대상 같은 느낌이야. 비슷한 대상.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자.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파트판을 버리는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자,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이야. 사실 원래는 이게 부정이고 이게 긍정이어야 되지. 근데 이 정서 자체는 뭐야? 반어야. 뭔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반어로 나타나니까 사실은 반대인 거지. 그래서 어때? 이게 긍정이고 이게 부정이야. 이게 도시 현실에 순응하는 삶이라면은 이런 걸 소시민이라고 그러지. 현실에 순응하는 시민, 소시민적 삶.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살아다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살아다오 하지만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면 이건 뭐 산업화 사회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산업화 사회의 유흥.
이런 거를 보면 고개를 끄덕여다오. 사실은 그러지 말아라는 건데 반어로 얘기하고 있지.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소리 혹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자, 풀벌레 소리라는 건 뭐야? 어떤 환경이지. 자연 보호. 그 다음에 심야 방송이라는 거는 이제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인 거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근데 그거 해라는 거야, 사실은. 확성기마다 들려나오는 힘찬 노래소리, 산업하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이것도 반어인 거지. 사실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야. 예로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고 유흥적인 태도를 가지고요.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그리고 되도록 생각을 말하다오. 생각은 뭐야? 이런 거지. 뭔가 현실을 비판하려는 이 낯선 얼굴은 결국은 뭐야? 현실 비판이지. 현실의 어떤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싶다면 침묵해다오. 왜? 그러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거지.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감은 날씨, 뭐야? 누구하고 날씨인지. 혹은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이거는 뭐 이제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근데 어쨌거나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어. 또 성장하는 GNP와 증권시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근데 이때는 이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산업화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다오. 왜? 현실 비판을 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거 반어지. 사실은 너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현실을 비판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거 옛날 시들이잖아. 산업화 현실에 대한 산업화된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지.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돌도끼 들고 토끼나 잡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신동엽 보면 향하가 맨날 보면 향하 뭐 농촌 사회로 돌아가자 하면 신동엽도 그 저기 뭐야 저렇게 타고 다녔겠어? 많이 타고 다니거나 무슨 뭐 돌도끼 들고서 동물 잡으러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가보자. (86페이지) 서울뻥. 딱 단어가 보면 뭐가 떠올라? 서울에 뻥이 사네? 그럼 뭐가 나타나? 아, 얘네들 불쌍하다 이런 거 나오겠지. 그게 이제 주된 의식인데 한번 보자. 자, 화자는 화면에 나오니? 안 나오는 것 같네? 화자 서울뻥을 바라보는. 정자는 따로 없지. 이미지 상황묘사 비교시야. 바라보는 대상 서울 뻥이지.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뭐야? 자, 서울에 뻥이 살아. 근데 어때? 되게 힘겹게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연민을 느끼고 산업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도 느끼겠지. 근데 이게 다면은 그냥 이 시는 되게 비판하고 끝나는 건데 봐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 모퉁이에 섬처럼 외롭게 남아있는 개발지향구역 홍제동 뒷산에 뻥들이 산대. 가을날 아침이면 장기가 우지짓고 숙뻥이지. 까투리는 안뻥이지. 저마다 뻥병아리를 데리고 언덕길 쓰레기통에 내려와 콩나물에 가는 멸치콩다리를 주워 먹는다. 비참한 모습이지. 연민을 느끼게 만들지. 지하철 공사로 혼자만 아스팔트 길 넘어 바로 맞은 쪽 인왕산이나 안산으로 날아갈 수 없어서 이 삭막한 돌산에 갇혀버린 뻥들 이라고 해서 뻥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바뀌지. 뻥 이꼴 뭐야? 서울 시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서울 시민들처럼 갑갑하게 지내면서 산다. 이거는 뭐야? 도시 문명에 갇혀 사는 서울 시민들에 대한 연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그냥 뽕에 대한 뭐 산업화 비판의식 이런 걸로 끝날 수 있는 걸 서울시민이랑 연관시키면서 어떻게 한 거야? 주제의식을 좀 더 발전시킨 거지. 그치? 자, 이제 2개 남았다. 영상하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자, 영상 보자. 화자는 나지. 성자 있니? 성자는 거기 없지. 500이야. 바라보는 대상은 영산인데 신령스러운 산이래. 근데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알면 이 주제의식이 나타나겠지. 정설에 나타내는 표현 있어? 거기 보면은 딱히 뭐 떠나는 거는 생각하는 나오는 거는 없기는 하지만 이 영산을 찾으려고 했지. 처음엔 이걸 동정했는데 나중엔 이거를 어때? 상실하는 안타까움이 나타나지. 자, 그럼 어린 시절에 동경하던 거니까 이건 뭐야? 이상이나 꿈이겠지. 이상이나 꿈을 나타내는. 그 주제는 뭐야? 어린 시절 이상과 꿈에 대한 동경과 상실감이 나타나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어린 시절에 나는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슬퍼요 라고 쓰면 문학이 아니잖아. 그래서 굳이 뭐를 나타낸 거야? 상징적인 의미로 산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산이 어렸을 적에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커서 보니까 없어졌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봐봐. 내 어렸을 적에 고향에는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정말 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했어. 아무도 올라본 적이 없는 영산, 신령스러운 산이래. 영산은 낮에 보이지 않았다. 산허리까지 담긴 짙은 안개와 그 뒤를 덮은 구름으로 하여 영산은 어렴풋이 그 있는 곳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 이상이 원래는 이제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 저거랑 똑같이 원피스에 나오는 원피스 있어? 없어? 그게 밝혀지면 만화 끝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이상. 근데 어른이 되면 그런 걸 추구해? 아니잖아. 맨날 뭐 만화 같은 소년 만화 같은 거 보면 항상 그렇잖아. 어른들은 그딴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찾아 나서는 거잖아, 항상. 뭐 저기 뭐야 샹기도 뭐야 올블루는 있다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올블루가 뭐가 있어? 뭐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거가 이제 소년 만화의 특징인 거지. 영산은 밤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 달빛 속에 별빛 속에 거무술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수도 있지만 그 모양이 어떠하며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이상이나 꿈은 정확하게 딱 모양을 갖춘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내 마음에 떠나지 않은 영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꿈을 다시 보고 싶어서 불현듯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이상하게도 영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미 낯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산은 이곳에 없었다고 한다. 상실감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꿈이 상실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이 이제 김광규 작가의 전체적인 시세계에 왜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을까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화자는 나지. 성자는 따로 없어. 아니 우리라고 나오나 거기 보면은 우리지. 사실은 나를 포함한 우리인데 500대 500대에 가깝지만 성자 애매하다. 우리니까 나와 너를 포함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바라보는 대상은 두 가지야. 자 앞에서부터 보자. 4.19가 나던 해셈이 4.19는 뭐야? 이제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권 비리를 비판해가지고 논란하게 한 게 4.19지. 4.19가 기존의 해밋은 그 끝나던 4.19가 있던 해밋은 연말이니까 언제야? 1960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뭐가 있어? 5.16이 있잖아. 박정희가 이제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대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지. 자,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문제는 뭐야? 사회고가 나던 해 연말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 좋게 말하면 되게 자유롭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개판이었어. 군인들도 파업을 하던 시대였어. 상상이가 군인이 파업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런 세대였어.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그거를 명분으로 삼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아니 군인이 파업하면 나라는 누가 지켜 이러고서 이제 들어온 거지 사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당시엔 되게 자유로운 시기인 거지. 그때 우리는 어떻던 거야? 되게 순수하고 자유로워졌어. 뭔가 꿈과 이상을 꿈꾸던 젊은 거야. 근데 이제 이 뒤에 보면 18년 후가 나와. 자, 이게 1960년이야. 그러면 18년 후면 언제야? 1978년. 박정희가 언제 죽어? 1979년에 죽지. 11.6. 그리고 바로 이제 전두환이 들어오지. 12.7%로. 자, 그래가지고 딱 유신 정권 말기지. 어떤 시기야? 산업화에 성공했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됐지. 이때보다 거의 곱하기 100배 이상 잘 살게 됐던 시기야. 하지만 어때? 독재 정권에 와갖고 그 다음에 탄압도 있었지.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여기에서 드러나. 이 시대 변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여기에 담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업화에 반대하고 뭔가 꿈을 성취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를 보여주는 시야. 그래서 계속 이런 시를 썼던 거지. 자, 사회부가 나던 셈인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하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을 꾸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 어리석다는 건 뭐야? 그렇게 자유나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진 않다는 건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아는 거지. 하지만 어쨌거나 정치와는 관계없는 순수한 무엇인가를 위해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우리는 대포를 마시면서, 나중에 이제 대포는 되게 싼 술인데 나중에는 되게 비싼 술과 안주를 마시는 게 대비돼. 나이가 들어서는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정껏 불렀다. 노래를 불렀다는 건 뭐야? 이상과 이런 꿈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지.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 이거는 뭐야? 어떤 이제 경제적인 거나 세속적인 것과 상관없는 그런 꿈과 이상은 가을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이게 어떻게 돼? 별똥별이 되었다는 건 뭐 한 거야? 상실되었다는 거지. 아까 영산과 되게 비슷하지. 영산에서 어때? 꿈과 이상이 상실되었다고 표현한 거잖아.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우리 젊은 시절에 꿈과 이상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리고서 어떻게 돼?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18년 후가 되지. 그로부터 18년 어떻게 돼? 우리는 기성세대가 됐지. 기성세대라는 건 뭐야? 현실에 순응하는 소시민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처음의 정서는 뭐야? 이 젊은 시절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어떤 그리움, 그리고 이게 뭐야? 나중에 물어봤죠? 소시민이 되면서 부러움으로 바뀌어가지. 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돼요. 혁명이 들어온 기성세대가 돼요. 넥타이를 메고, 넥타이는 이제 현실의 얽매인 삶을 상징한다고 그래.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를 서로 물었다. 경제적인 게 중요한 거지. 치솟는 생각을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이 괜찮아. 왜 그래? 산업화 발전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니까 물가는 계속 치솟아. 근데 경제는 좋아서 계속 월급도 올라가. 그러니까 나 물가 올라서 걱정이네 하면서도 그렇게 또 걱정은 없는 거지. 옛날만큼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고, 이때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회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즐겁게 개탄하면서도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춰. 왜? 독재 정권이니까 잘못하면 끌려가지. 남산도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지도대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때?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춰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이거는 뭐야?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지.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꿈과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 거지. 먹고 살긴 좋아졌지만 꿈과 이상이 사라진 거야.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그것도 남겼어. 그만큼 풍요로워진 거지. 풍요로워졌는데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겪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치러 가고 또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가고 유흥을 즐기러 갔지. 그만큼 이제 부유해진 거야.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숭동기를 걸었다.
돌격만은 달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순응한다는 의미도 돼.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 옛사랑이라는 거야. 옛 이상과 꿈이지.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겠다. 플라타너스들이 떨구게 하는 거야. 몇 개의 마른 잎은 뭐야? 아직 남아있는 조그만 꿈과 이상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어른이 됐어. 한 20년 지났어. 기성세대가 됐어. 뭐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여기 돌아왔어. 어린 시절에 봤던 이 건물들 다 없어졌을 수도 있지. 20년 지나면. 근데 옛날에 있던 나무들은 그대로 있네. 됐다고 해봐. 그러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겠지.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 어때?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그거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부끄럽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뭐라 그래?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내가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남아있던 조그만 꿈과 이상들이 다시 떠오른 거지.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을 뒷전으로 흘리며 왜? 그 부끄러움을 또 가지고 살아가면 기성세대가 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지. 다시 기성세대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왜? 딸린 가족도 있을 것이고 나한테 사회가 원하는 어떤 직책이나 위치가 있을 것인데 내가 혁명하겠다고 이상한 꿈을 이루겠다고 이거 다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개판이 나는 거지. 옛날에 그거 뉴스 본 적 있어? 부부야, 결혼했어, 애도 있어. 근데 남편이 막 수능을 다시 보더니 한의사에 합격했어. 와이프가 좋아해? 의대 들어갔나 한의대 들어갔나 그랬어. 와이프가 좋아해? 와이프 반응이 어땠어? 미쳤다고 그랬어. 왜? 의사 되면 몇 년 동안 돈 잘 못 벌지. 나중엔 벌겠지만. 그러면 당장 먹고 살 게 막막해지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꿈이나 이상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어. 왜? 딸린 가족이 없거든. 책임져야 될 식구가 없고. 근데 나이가 이제 30, 40대에서 결혼하거나 애가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짐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함부로 내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없어. 내가 자식이랑 와이프 놔두고 혁명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안 죽은 아들 어떻게 됐어? 친일파 됐잖아. 왜?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자식한테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잖아.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거지. 조국을 위해서는 헌신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정말 쓰레기 아빠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혁명을 할 수 없는 거고 아니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부끄럽게 여기지만 어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제 중년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왜 늪이라고 표현해? 이제 일상이 늪인 거야. 빠져나올 수 없어.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만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그것들이 있는 거지. 장치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한 게 요시야. 이 사람의 어떤 일생을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 거지. 왜 이 사람이 이런 시들을 썼는지, 어떤 꿈과 이상에 대해서 쓰고 산업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주제는 뭐야? 순수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동경과 기성세대가 된 현실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